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안개까지 겹쳐서 마치 한밤중처럼 깜깜한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꼭 쓰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뭔가 청와대에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자고 일어난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정황이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거 전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을 2번이나 만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만났을까? 청와대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의 발언이 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선거 캠프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병기 부시장은 선거 전에 공약을 논의하러 만났다. 뭔가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꾸만 엇갈리는 청와대와 또 송병기, 송초록 캠프의 이 발언들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일단 국회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당이 한국당의 반대 속에 예산안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 뒤에 4+1, 한국당을 배제한 4+1 안을 전격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조 2,075억 원 삭감한 512조 3천억 원이 처리되었습니다. 한국당은 혈세 도둑질이다, 표결 무효다 반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수처 그리고 선거법 개혁, 이 선거제도, 공수처, 패스트트랙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뭔가 여야 간의 국회의 대화가 시작되나라는 물꼬가 어제 보도해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아주 냉랭한 한겨울 얼음장처럼 국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희한한 경찰 왜 이랬을까? 오늘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경찰은 김기현 청와대 첩보가 내려온 뒤 무혐의 사건들에서 죄명만 바꿔서 고발을 종용했다. 한국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건설업자에게 경찰이 혐의를 불러주며 고발장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무혐의 난 사건에 죄명만 바꿔서 건설업자 불러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고발장까지 쓰도록 종용을 했다. 경찰이 종용을 했다. 황운하 청장이 직접 챙긴다. 윗선 압력을 암시하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상한 울산 경찰의 다소 어색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윤건영, 청경득 이른바 친문 텔레그램 방의 멤버들에게 유재수 부시장이 구명전화를 걸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조국 수석이 뭘 모르고 나를 특별 감찰한다, 나를 살려달라 라는 식의 전화가 있었던 건 아니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청경득, 유재수 이들의 비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과연 어떤 대화들이 오갔던 걸까요? 검찰은 수차례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화했느냐, 무엇을 통화했느냐 여부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외교안보 이슈도 한번 짚어보죠. 어제 북한, 우리 잃을 게 없다. 망령든 늑다리다. 트럼프를 향해서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을 게 없다는 북한에게 미국이 너네가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을 했습니다. 북한이 ICBM 엔진 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서 ICBM 발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보리를 소집해서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쏴봐. 너네 이제 기름 없어. 이 국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저도 방금 밖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왔지만 이틀째 이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목도 칼칼하고 목소리도 자꾸 갈라지고 눈도 뭔가 침침하고 뻑뻑하고 오늘도 미세먼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갑니다. 석탄 발전기 10기도 가동이 정지됩니다. 수도권 충북, 부산, 대구, 충남, 세종, 강원까지 한반도 전역이 이 미세먼지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서야 다소 완화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겨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방치된 740조, 이게 무슨 말일까? 지자체의 재산 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7개 광역시와 도에 유형 자산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476조인데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는 합쳐보니까 304조. 나머지 170조가 어디로 증발됐다는 겁니다. 이 중앙정부와 각각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른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엉터리로 관리를 하고 있다. 100조가 뻥 뚫렸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의 지적, 각 지자체가 좀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매 정권마다 쓴소리를 맞이 않았던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홍천 의원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이자 KBS 방송기자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중에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안보리. 미국 트럼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이 말 협박에 말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북한이 잃을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잠시 후에 분석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과연 이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걸까? 검찰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철호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 전 2번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 이게 수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로스쿨입니다. 조국 교수가 로스쿨에서 강의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이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많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미사일 엔진 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유엔 안보리를 2년 만에 소집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과 관련해서 이 움직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잃을 게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미국. 말폭탄을 넘어 행동으로. 북한. 어제도 저희 보도해드렸지만 우린 더 잃을 게 없다. 북한 도발에 맞서서 미국이 11일에 북도발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이번 주 소집 제안을 지시했다. 의제는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에요. 자, 북한이 잃을 것들이 무엇일까? 안보리 제재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조항 중 북한 무기 가동에 필수적인 원유 공급 제한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현재 미국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리 제재에 정통한 소식통은요. 추가 도발 시 정유 제품의 대북 유입을 전면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수도꼭지 잠가버릴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미국의 정보당국이 동창리 도발 포착 직후부터 정찰 위성을 대폭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이게 평양 근처인데요. 여기서 뭐 ICBM이라든지 미사일 다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미사일 공장. 요 산음동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국의 정찰 위성 수도 늘렸고 운행 횟수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가는 차량 종류와 이동 경로, 인력 움직임 등등 돋보기로 산음동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군소식통은요, 미국이 산음동을 샅샅이 살펴본다는 건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 정부소식통, 산음동 단지에서 미사일 조립 징후가 포착되면 연말 도발이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라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측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KBS에서 방송기자 출신, 외교안보 데스크까지 하셨던 안용환 의원님, 네.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일단은 남북 간 사이에서도 북한이 뭔가 산음동 동창리를 계속해서 재가동을 하면서 ICBM 발사까지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까지 조립했어요. 네. 쏠 것 같습니다. 뭐 저에게 쏘니 안 쏘냐 내기를 한다면 저는 쏘는데 걸겠습니다. 몇만 원? 많이요. 많이. 네. 그만큼 쏜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말까지 뭔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보여주겠다. 미국이 지금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건 대형이 아니라 국내에서 계속 방송을, 언론, 북한 내 주민들의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지금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두 문장밖에 공개 안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이 곧 쏠 것 같다. 어떻게 할래. 청와대에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다.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 실제는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뭐 보도가 나오지만 서울 상공에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 네. 돈 많이 듭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요. 예. 계속 뜨고 있습니다. 곧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월에 북한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라는 건 김정은의 뜻을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엔진 실험을 하면서 전략적 지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북한에서 전략적 지위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항상 핵실험을 하거나 뭐 ICBM을 발사하기 전에 꼭 그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적 지위가 바뀐다는 이야기 한 것을 비춰볼 때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럼 뭘 쏘느냐 이게 문제죠. 동창리가 지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건 동창리는 그동안 은하 3호, 광명성이란 북한 주장대로 하면 위성을 쐈던 발사대입니다. 북한에서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동형 발사대에 쏴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창리에서 쏜다면은 아마도 위성으로 명명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를 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 북한 이럴 수는 있죠. 이건 대륙간 탄탄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 실험도 못하냐? 우리는 위성 쐈다. 북한이 맨 처음에 2000년대 초에 광명성을 쐈어요. 쏠 때 위성을 쐈습니다. 그래서 신호만 받았어요. 띠띠띠띠 그러면서 이거 위성 쐈다고 막 자랑을 한 적 있어요. 예. 그냥 신호만 왔습니다. 띠띠띠. 그래서 이걸 북한 방송에만 봤습니다. 이게 위대한 승리라고. 이번에도 유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위성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왜냐면요. 위성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단지 각도만 약간 다르게 하면은 미국이 가는 거고 각도만 반드시 하면 위로 올라가다 중간에 폭발하는 거 그 차이뿐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북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해서 한번 논란된 적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그 주장을 해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식에 발사하면서 우리는 화성 14호, 15호부터는 대륙간 탄도탄이라 이야기해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또 굳이 숨길 이유도 또 없어요. 노골적으로 전략적 지위라면 이야기한 것을 비춰볼 때 그러나 어찌됐든 북한에서 올 연말쯤에 한 건을 할 것 같다. 그것도 크게 할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국정원에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산음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정찰 위성이 평양 인근의 이 산음동 공장, 산음동 기지를 계속해서 정찰 위성으로 네.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산음동이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뭐 미사일 뚝딱뚝딱 조립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북한의 그 미사일 총본산, 총본산. 예, 거기에 뭐 많은 시설들이 직결돼 있고 또 1000여 명이 넘는 연구 인력들이 산음동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각종 그 ICBM이나 미사일 관련 개발, 실험 이런 것들을 하고 조립도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로켓들이 동창리로 옮겨져 가지고 발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이죠. 홍본산이다. 네네. 결국은 ICBM급이나 SLBM 같은 그 고도의 그 전략 무기가 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음동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조립이 돼서 열차에 실려가지고 동창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텔 이동식 그 발사 장치 그쪽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음동만 감시하고 있으면은 ICBM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가냐 마냐 혹은 개발하기 위해서 뭐 무슨 흔적들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찰 위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미국의 그 정찰 자산으로 다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예. 정찰성이요. 탁구공까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요만한 거 탁구공까지. 네.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신문까지 읽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아, 신문까지 못 네, 봐요? 10cm. 특히 10cm. 네. 그리고 이제 탁구공에 어떻게 생긴 색깔게 다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12월 25일 전에 북한이 ICBM을 도발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미북 간의 이 숨막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짧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은 왜 만났을까? 오늘 이 궁금증,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선거 전에 최소 2차례 만난 대목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송병기의 업무 수첩, 청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 지난 6일 송병기 자택 등 압수수색 당시 업무 수첩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 수첩에는 언제 누구와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과 당시는 선거 캠프였죠. 정책 담당. 청와대 관계자가 2회 이상 접촉을 한 게 업무 수첩 등에 나왔다는 거예요. 2018년 1월 장모 행정관과 만나서 울산 공공병원 유치 공약 관련 논의 이외의 추가 접촉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알기로는 1월에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뭔가 얘기했다. 그거 말고 별도의 접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만났을까?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은요, 인정을 했어요. 만났다. 송철호 시장 선거 공약 논의하러 그래서 청와대 만났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여당 후보 관계자를 만나서 공약을 논의한다면 이건 선거 개입 논란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배은 박사님, 네. 이 약간 해명이 좀 달라요. 청와대에서 송병기 부시장 만났던 사람은 송병기 부시장이 그 캠프 사람인지 몰랐다. 어떤 조간신문에는 이렇게 해명이 나오기도 하고 송병기 부시장은 공약 논의하러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건에 대한 진실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 수첩하면 흔히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전 수석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수첩에 기록된 깨알 같은 기록들이 사료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국정농단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에 가는 과정에 길목길목에 쓰였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관료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캠프에 몸담으면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정책 등에 대한 실무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깨알같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메모를 하게 되는 습관들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택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다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휴대전화만 4대인가 5대? 4대. 그리고 USB, 외장하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과정에서 특정 캠프 그리고 그 캠프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송철호 후보였고요. 이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은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2018년 1월달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하냐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치른다고 정말이지 바쁠 때였습니다. 청와대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동계올림픽 치르려고 하죠. 북한의 김정은은 여기서
단일팀 해갖고서는 내려올까 말까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랬던 때에 이렇게 특정 캠프의 인사들과 만나서 이런 공약들을 논의할 정도의 상황이었나? 이것은 이거 청와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조인 나오셨으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 일간지에서는 청와대는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손을 떼고 지켜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응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권 인사 또 캠프의 정책 담당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공약을 논의했던 것 자체가 선거 중립 위반이다. 선거 개입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더군다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게 단순 제보냐 아니면 첩보를 생산한 것이냐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면은 2017년도에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갖다가 해왔고 그것을 이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잘 요약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백원우 그 민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서 결국은 이제 울산청까지 내려가 가지고 수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예. 것인데 그런데 송 부시장 자체 이야기가 틀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오히려 문의를 갖다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고 첩보를 갖다가 생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갖다 해보니까 뭐 휴대폰도 여러 개 나오고 또 한 번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난 거고 지금 여러 번 만난 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번 만난 게 나오고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그 밝혀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예. 사건 자체가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갖다가 했는데 2017년 12월 28일 날 울산경찰청으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첩보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울산경찰청에서 그 제보자를 갖다 다시 불러요. 그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발장을 다시 새로 써라. 그러니까 그때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뭐 또 그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허탈한 그런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다음에 죄명까지도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갖다가 해라. 코치한 정황이 다 나오거든요. 이건 코치를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 중립 위반과 그리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청와대가 깨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송병기 부시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만났던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모 비서관이 다 다릅니다. 청와대는 이제 이 장 비서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만났을 때 대통령의 공약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 자리였다. 전 청와대 그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요. 예. 친절한 영자 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청와대가 더 친절하다. 네, 청와대가 친절했고요. 그런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공약을 상의하러 만났다. 완전히 톤이 다릅니다. 이 공약은 누구냐? 울산시장 공약을 상의하러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 비서관은 나는 그때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나오는 줄도 몰랐다. 자, 말이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다르다. 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 송철호 씨는 변호사는 나오는 게 울산시에서 다 알려졌던 이야기예요. 선거만 8번 나왔습니다. 각종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보궐선거 다 나왔던 분이에요. 당연히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올 줄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친절하게 청와대가 일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공약을 바쁜 사람 대통령 공약을 설명해서 청와대 앞으로 불렀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상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일개 후보의 지방자치단체장 일개 후보를 만나서 공약을 논의할 수 있는 거. 예. 이건 공무원의 중립 의무로 어긋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선거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빼기 위해서 아차 싶으니까는 그냥 대통령 공약을 설명한 자리였다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른바 당시 시장이었던 야권 정치 인사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검찰에서 술술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명이란 표현까지 쓴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 한번 보시죠. 청하명으로 문건을 제보했다. 자, 문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설명은 SNS, 첩보, 캠핑장의 모르는 사람 등등의 별거 아니에요. 뉘앙스였는데 문건을 건넸다는 거예요. 송병기 부시장이. 그것도 청와대 하명으로. 송병기 변호인은요, 민정수석실 문행정관이 먼저 요구를 했고 제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해주지 않았다. 첩보 제보는 민정수석실의 하명. 첩보 제보는 민정수석실의 뭐라고요? 하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조홍천 의원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오랫동안. 네. 지금 하명 수사 논란 국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병기 부시장 측이 하명이라는 단어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건을 건넸다는 거예요. 문건을 건넸다. 자, 두 가지입니다. 송병기 측은 하명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청와대는 지금까지 SNS 얘기만 했고 문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이번 또 검찰인가요? 네. 여러 군데 계셨잖아요. 네네. 우선 문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과의 관계를 보면 둘 사이는 이 제로섬 게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쌍방적으로 주고받은 일인데 저기서 먼저 했어. 아니야, 제가 먼저 했어. 서로 밀면은 내 죄는 조금 감해지는 그렇군요. 그런 관계가 일단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명폰 포함해서 휴대전화가 4대 나왔고 USB뿐만 아니고 외장 하드디스크까지 압수가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은 송병기 부시장은 이젠 뭐 자기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노출됐다. 예.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노출된 걸 가지고 검찰이 추궁을 함에 있어서 그때 아마 변호인하고 상의를 하거나 판단을 할 겁니다. 이 데미지 리스크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될 시점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이 저게 이제 지금 보도기 때문에 정말 하명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몰리게 돼서 뭐 다 들고 있으니까요. 물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문건 제보를 했다는 거는 아마 그 물증에서 그 문건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보냈냐 말았냐 라는 거 추궁하면 뭐 금방 나오고요. 뭐 메일이라든가 휴대폰으로 SNS 갔는지 말았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물증을 확보한 검찰의 추궁에 허위 진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백을 한 얘기하는 거다.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자,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SNS로 제보를 받았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이네요. 그건 뭐 문 전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건이 SNS는 문 전 아니잖아요. 행정관은 예. 이명박 때부터 계속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문건 관련해가지고 그 난리 났던 것들 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 행정관이 문건 얘기를 안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SNS가
편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것 보면은 별로 겁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걸 이른바 적폐란 이런 수사했던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에 톨달 죄송합니다만 겁내서 문건 이런 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당당한 정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문 행정관이 왜 문건 얘기를 안 하고 SNS라고 했느냐 그게 거짓말 아니냐라고 묻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을 쭉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문건 얘기를 한 것보다 SNS가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 어쨌든 송병기 시장의 말이 더 일단은 설득이 있다고 봐야겠죠. 부시장의? 부시장의 이야기가.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뭐 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 보좌관은 지금 청와대에 숨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같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송병기 부시장이 둘 말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송병기 부시장의 말이 좀 더 설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줬다는 첩보를 줬다는 문건을 줬다는 사람이 지금 하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와대는 이거 하명 수사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줬다는 사람이 하명이면 이거 하명인 겁니까? 자, 아니면 받았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까? 청와대에서 내를 보냈어요.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작년같이 청와대가 아주 위세가 등등하는 시절에 그럼 받는 사람이 하명을 느끼면 하명이죠. 이거 하명이다. 하명이죠. 그건. 네. 경찰에서 특히 이제 일련의 상황들, 경찰이 이 수사를 한 과정, 날짜 일시를 본다면 하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와대가 과연 문행정관이 이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몰랐던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청와대 자체 조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부실한 자체 조사를 갖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명을 했던 건지 의문이고, 만약에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서도 SNS 이야기와 캠핑장 이야기만 꺼냈다면 이것은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라는 의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청와대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궁금한 건 또 참 흥미로운 건 네. 하나 소장님, 송병기 부시장 말이에요. 이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기자회견 딱 해서 일절 질문 받고 하명도 아니고 울산 바닥에서 떠도는 이야기 물어봐서 그냥 친분이 있어서 전해준 것뿐이다. 끝! 하고 손 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 술술술술 뭐 하명 얘기, 문건 얘기 다 하고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살아남을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 김기현 시장 밑에도 있었고 지금 또 송철호 시장 밑에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위치가 그 라인의 A등급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수급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유하자면? 네, 비유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좀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윗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까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거들이 이미 다 있어버리는 겁니다. 검찰에 증거가 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바둑을 뚫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초보랑 정말 그 잘 하는 분하고 바둑 뚫 때 고수랑? 예, 고수랑 바둑을 뚫 때 초보랑 뛰면 고수가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수톱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수톱 칠 때 예. 저 많이 혼났어요. 예. 쟤는 도대체 뭘 알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칠 줄 모르니까 상대방들 고수들이 힘든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네, 얘기. 예측이 안 되는 민폐, 거죠. 민폐. 예, 민폐입니다. 근데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아마 현 정부라던가 뭔가 민폐가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수들 사이에서 뭔가 고수들 초짜다. 사이에서 지금 초짜라 비유하자면. 예, 민폐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이러한 첩보를 들고 왔더라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진정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공정한 윗분들이었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막았어야 됐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은 어쩌면 민폐보다는 이 상황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첩보의 행방이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SNS에서 캠핑장에서 만나서 들은 전화 통화에서 이제는 문건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그 이후에 상황이 커지고 청와대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해명을 하면 뭔가 또 상황이 커지고 의혹만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참 황당한 대목이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데 울산 경찰 얘기입니다.
울산 경찰이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코치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죄명만 바꿔서 고발을 종용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울산 경찰도 뭔가에 개입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요. 무혐의 사건의 죄명을 바꿔서 경찰이 고발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 2017년 12월 28일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이제 하명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리고 일주일 뒤 2018년 1월 5일 김기현 측근 무혐의 사건의 죄명만 바꿔서 형사고발을 종용한 정황. 경찰이 직접 고발할 수 없으니까 고발자에게 고발 좀 하시라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경찰이 고발을 종용한다라는 것은 저도 사건 기자하면서 경찰 출입 꽤 해봤지만 처음 들어요. 고발 종용 어떻게 이루어졌나? 2018년 1월 5일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동생 관련 30억 용역 계약 사건의 고발인 이미 무혐의가 결론 났던 사건에 건설업자 김모 씨를 부릅니다. 자, 이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고발해요? 그때 그 무혐의 받았는데 라고 주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자 경찰 간부까지 나서서 이번엔 달라요. 죄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서 고발장 좀 접수해달라 라고 종용을 했다. 김 씨에게 급기야 산세의 혐의까지 불러주면서 셀프 고발장까지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달이 났다. 고발장까지 경찰 스스로 사실은 만든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해당 사건을 황운하 청장이 직접 챙기니 신경 쓰였던 건 사실이다. 정 변호사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래도 됩니까, 경찰이? 일단은 그때 그 김 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서실장 레미콘 납품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그 다음에 3번째가 저거거든요. 예. 만약에 저렇게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했다,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불기소 결정문 받아보면 1페이지, 2페이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뭐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결정문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갖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검찰은 굉장히 쉬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파티가 당사자가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송철호 캠프, 다시 말해서 송병기 부시장, 그다음 또 하나는 청와대. 이런데 송병기 부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세 불렀어요. 항복을 갖다가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박형철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백원우 비서관 이야기와는 틀리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첩보가 이러한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도 이야기가 틀려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너무 쉽게 수사를 갖다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평소에 경찰서 갈 일은 없습니다만 네. 딱 한 번 제가 취재 때문에 살짝 노란불을 바뀔 때 한번 그냥 지나가서 벌칙금 내러 한번 경찰서 가봤습니다만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도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경찰이 고발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불러서 무혐의한 사건에 이리 와봐. 김 박사 일로 와봐. 이거 죄명만 이렇게 바꾸고 자, 이번 건 달라. 그래서 고발장 좀 접수를 해줘. 접수만 하면 우리가 이번에 좀 잘. 네, 네. 야, 황운하 청장이 신경 쓰는 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수사팀 전면 교체.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첩보 문건이 이첩되고. 예.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고발인 불러다가 지난번에는 이게 불기소 결정되고 무혐의 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니까 죄명 바꿔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고발하면 좋을지까지 경찰이 안내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 야당의 현지 단체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여러 군데를 전방위 압수수색,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야당 정치는 떨어지고 대통령과 호용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전체 관람가 영화를 만들어도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야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딱 집을 수 생각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필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한두 가지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소용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 지방청장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고래고기는 누가 돌려줬을까? 검찰이 참 나쁘네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자 기사에 한국일보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직접 챙기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한 인터뷰까지 써갖고서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에 대해서 황운하 현 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청와대가 명백하게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체크는 온데간데 없이 자꾸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로만 흘러가게 되니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경찰 조직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권력을 써야 되는데 혹시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 경찰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에는 단 1의 해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명을 지금부터 청와대와 황운하 청장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경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건지 지금 하나하나 퍼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춰질 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감찰을 무마시켰다, 중단시켰다. 그 손이 누구 손일까? 왜 무마시킨 걸까? 왜 중단시킨 걸까? 궁금합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유재수 부시장이 정권 실세들에게 다급한 구명 전화를 한 것 아니냐?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실세들에게 건 유재수의 구명 전화. 2017년 말 유재수 금융위 국장 시절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게 되자 요거 지시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잖아요. 휴대폰 압수해라 지시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국 수석이 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어쨌든 감찰을 받게 되자 유재수 국장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하게 도와달라. 구속 후 진술. 이후 백원우청 민정비서관에게까지 전화를 했다.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청와대 관계자죠. 김경수 지사. 이른바 친문 단톡방의 멤버들에게 구명 전화를 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들의 특수관계는 도대체 청와대의 특감반의 특별 감찰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의 태도 변화가 바로 이 구명 전화 때문이 아니었느냐. 조선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감찰 중단 의견을 조국에게 전달했죠. 조국 수석에게. 조국 수석. 유재수 비위 의혹 보고받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의 의견을 받은 즉시 감찰 중단을 지시했어요. 이렇게 결정 번복이 쉬운 사람이었습니까? 유재수의 구명전화 경로,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백원우, 조국 요 경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오늘 조선일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분들의 이른바 친문 단톡방이 있었다. 네네. 거기에 김경수 지사도 들어가 있다. 네. 라는 것 그림 자체가 좀 어색하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것과 단순 단톡을 나눴다는 것과 유재수 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는 와중에 구명 전화를 해서 그 감찰에서 유유히 벗어났다라는 건 전혀 다른 구명이잖아요. 일단 저는 이게 단순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 쪽 잘 아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금융정책국장이라고 한 자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금융정책국장 출신으로 금융위원장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소한 뇌물 따위를 받았을까?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지금 문제는 영 딴 곳으로 비화가 됐죠.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비유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갖다 살펴보면은 사실 유재수 전 국장 같은 경우에 그 청와대 파견을 갖다 나갔었는데 원래 기재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면은 경제비서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유재수 국장 같은 경우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화력이 좋대요. 예. 그래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예 친히 발탁을 해가지고 제1부속실이 비서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 발탁돼가지고 제1부속실에 있었던 게 아마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제 있었냐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런데 그때 똑같이 제1부속실에 누가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 김경수 지사가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 윤건영 기획 실장도 상황실장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정무기획 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셋이서 나이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조금 이제 유재수 국장이 몇 년 선배이고 그다음 윤건영 실장이 좀 제일 후배이고 하지만은 셋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재수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책국장을 놓기가 싫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도저히 그거는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장이 된 게 2017년 7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수석이 이걸 알게 된 시점은 10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부시장이 12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수석이 즉각적으로 감찰을 지시를 했다가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바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그런 케이스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권남용. 많이 듣던 단어예요. 네. 적폐수사 때 많이 듣던 그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는 지금 현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과연 특감반의 감찰까지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손이 과연 비단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유재수 요 멤버의 단톡방 차원에서 결정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더 윗선의 입김은 없었느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파. 유재수와 정권 실세 3인방의 친분 인연 말고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일단 조국 수석은 유재수가 누군지 몰라. 너무 몰라. 그래서 감찰 중단했다가 하지마. 바꿨잖아요. 약간 모양 빠졌잖아요. 모른다. 그럼 조국 수석이 뭔가를 감내하면서 덮을 것 같지는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니까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과연 이게 다일까? 검찰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유재수 부탁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 셋 넷이 감찰 무마를 시도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누구냐? 유재수 당 전문위원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나는 친하다라고 친분을 과시했던 적도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찰 중단과 관련돼서 누구의 지시냐?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최근 검찰 진술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나도 외부에서 청탁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일단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은 아닌데 나도 외부에서 청탁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청탁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2010년 10월부터 진행하던 유재수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 유재수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구명활동 대상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은 백원우 유재수 진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김경수, 윤건영 등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영환 전 의원님. 검찰의 시각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누군가가 이 민정수석실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강력한 누군가가 감찰하지 마라고 이른바 청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외부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씨 하면 어쨌든 청와대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보다도 더 실세였다라고 다 알려져 있었던 인물에게 자, 요청이었는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재수 씨가 원래 또 본인 자체가 실세였지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제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는 또 실세였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국 수석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백원우도 나도 외부 전화 받아가지고 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뭐 나머지 사람들도 전화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국 수석이 이제 입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조국 수석이 야 나는 사실 별 생각할 게 없었는데 감찰께서 하려고 했는데 외부 압력이 왔다라고 한다면 좀 면피는 되겠죠. 조국 수석이 책임이 좀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본인 관련 수사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에 왔는데 이 건에서 만약에 본인이 묵비권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 다 조국한테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박경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이 외부에 전화가 많이 왔다. 왜 감찰 중단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조국이 여기서 조국 현재 교수죠. 조국 교수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본인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서 자기가 못 쓰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좀 가벼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고 어찌 된다면은 조국 수석이 다른 것보다 본인 비리보다도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저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다. 네. 누가 했는지는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이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사실은 조홍천 의원님이에요. 국정원에도 계셨고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계셨잖아요. 이번도 청와대예요. 청와대로 갑시다. 근데 좋은 건 다 했어요. 자, 공직기관 비서관에 계셨으니까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기면 그만 아니면 막 기면 좋고 아니면 그만 식으로 이루어지는 뭐 청와대 특감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보다 더 무섭다는 게 아시잖아요. 청와대 특감반의 특별감찰이라는 건데 그거를 유효하게 빠져나갔다. 외부에 청탁이 있었다. 이 정도 무시무시한 청와대 특감반의 특감을 중단시킬 만큼의 외부 인사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너무 질문이 길었나요? 네. 듣다 좀 포인트를 좀 잃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특감반의 그 루틴에 대해 가지고 저는 묻는 줄 알고 그거 생각했었어요. 이인걸 반장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특감반원들을 불러서 좀 비속어를 하면서 뭐 위에서 접으라 그런다. 이 XX 뭐 손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는 보도가 옛날에 좀 나왔죠. 나왔죠.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야,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같으면 딱 한 명하고 직접 해야 됩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게. 그래야 나중에 좀 이렇게 봐주게 되었을지라도 말이 안 나가게 되는 예. 거지. 그걸 거기 있는 반원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이 건은 뭐 유재수 전 부시장 압수수색의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송 부시장만큼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물증은 그런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 민정에 있다가 특감반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정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행정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이 이제 지금 동력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누구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뭐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더군다나 여당 의원으로서 그 뭐 말씀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다만 지금 유재수 전 시장 얘기가 그동안에 조금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마무리 막판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은 받고 있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도대체 조국은 어디 갔냐고. 예, 좀 있으면 나와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검사라면은 그동안에 손 놓고 조국 사건에 대해서 그 일가 사건이나 아니면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얘기고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 모르게 지금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예상합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올 걸로 전 예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오늘 보도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뭐 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국 교수한테는 아주 힘든 얘기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뭐 법적의 관행입니다. 어쨌든 부부지간에서 한쪽이 들어가 있으면 한쪽은 좀 봐준 거기 때문에. 근데 보석으로 나왔다? 그러면 참 힘들죠. 조국 수석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두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구속.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니 그렇지 뭐 어쨌든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조국 교수의 근황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강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조홍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병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과연 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제 오후 4시 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도 1학기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내용의 이메일을 교무부원장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학점 강의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수강 인원은 30명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다 개설이 되고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 라고 지금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교수님 강의하지 말라고, 학교로 돌아오지 말라고 비판한 대자보도 붙었잖아요. 강의를 개설했는데 3명이 안 돼. 한 2명이 신청했다. 그럼 이 강의 폐강되는 거잖아. 그리고 혹여 검찰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만약에 신병의 변화가 생긴다. 만약에 구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개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섣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섣부르고 본인의 멘탈은 갑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시댁 친척 중에 한 명이 지방에서 로스쿨을 하고 있어요.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기숙사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막 정말 많이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로스쿨에서 합격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까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50%밖에 합격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 다니는 그 자체가 정말 전쟁같이 다니거든요. 서울대 로스쿨은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힘들게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 지금 논란의 완전 가운데에 있는 그 조국 교수가 수업을 한다면 그냥 궁금해서 구경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 편하게 정말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조국 교수에게 학교 측에서 학교 그 개강을 할 것이냐, 그 수업을 할 것이냐라는 걸 사실 10월에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물었는데 그때는 전혀 답이 없다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수업을 하겠다 하고 빠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멘탈갑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플랜대로 본인의 이 일정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추후에 사실은 뭐 대선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뭐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저는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종천 안영은 두 분 뭐 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공부 잘하셔서 지난번에 복직할 때도 서울대가 무기력하게 뭐 교수가 복직한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더니 서울대 총장님 뭐 하시는지 궁금한 게 저는 사립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 대학교의 교원이 이 정도 나라가 뒤집힐 만큼의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결과까지 앞두고 있다면 일단은
서울대 총장이 학생들도 있고 무리를 빚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못하게 될 상황도 있으니 일단은 좀 자중자애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늦지 않다. 라고 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가 복직하세요, 뭐 강의하세요, 그냥 뭐 다 그냥 노룩했습니까? 만약에 서울대 총장이 그렇게 말렸다면 조국 교수가 소송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형사법 전문가니까.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니 그 문제 일으켰는데 정말 백수로 촥 넣어가지고 월급을 금방 받아 먹는다든지 하는 게 보면 국민 정서법에 정말 어긋난 일이거든요. 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어찌됐든 지금 본인이 언론에 정말 이름이 오르내리고 형사처벌이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이제 유죄수권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조국 이름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의 신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자중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교수가 신청을 하면은 관례 또는 학교의 규칙상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이 정도면 좀 자제하고 좀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자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제가 굉장히 급합니다. 지난번에 복직 신청할 때도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난을 자초한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사람이 가벼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이런 비난이 서울대 얘기까지 나오면 서울대 총장이 충분히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대 총장이 불러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사립대학교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사립대학교는 이제 총장의 권한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이나 되었다 하더라도 철밥통입니다. 총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수 65세까지 거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거고 총장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괜히 건드려서 나도 머리 아프다. 나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겠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조국 수석의 근황까지 얘기 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박항서 감독이 자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오버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여튼 기분 좋은 첫 번째 소식. 주요 골 장면과 또 퇴장 장면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항서 감독과 우리 또 베트남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앞을 소식 만나보시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얼마 전 흑석동 집을 매각한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추측 돌기도 했는데 결국 이 집은 34억 5천만 원에 매각됐고 김 전 대변인이 얻은 차익은 8억 8천만 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부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보다 앞서 전해진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는 것. 자신의 쓰임새를 고민하겠다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주 집 매각 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김 전 대변인은 입당 신청을 낸 곳이 출마설이 돌았던 군산이 있는 전북도당. 하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입당했다 탈당한 전력이 확인돼 현 주소가 있는 서울시당으로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한겨레신문의 윤리 강령을 어기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복당 신청을 했다는 건 총선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뭐 기분은 어디 하겠다, 뭐 아직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선거에 나설 의지가 있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다가 입당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고 이미 뭐 참모진을 좀 꾸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예.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만나면 제 나이 때, 제가 30대 후반인데 집 문제에 정말이지 관심이 많습니다. 집 문제죠. 이제 어느 정도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10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전세살이 마치고 집 좀 구해봐야지 하는데 집값이 막 껑충껑충 뛰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택도 없죠. 근데 가서 사람들이 막 부동산 얘기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흑석 김희겸 선생이라고. 흑석 김희겸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들었더니 흑석 김희겸 선생의 부동산 투자 비법. 그러니까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투자해서 차익을 이렇게 엄청난 차익을 내고 있는 앉아서 8억을 벌 수 있다. 그 짧은 기간에 어유. 그래서 신조도 탄생시켰잖아요. 관테크라고. 본인은 관사에 가면서 집을 관사에 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에 투자할 수 있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비단 김희겸 대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수영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얼마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이 뛰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은 여기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 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던 명언 모두가 다 같이 강남 살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천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렇게 강남 등지에 살면서 집값에 대한 엄청난 차익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뛰고 있는 집값 문제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김희겸 대변인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줄지 말지 여부는 당대표만 아시겠는데, 그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변호사님. 네네. 한겨레 기자 시절에 이제 기자로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언론이라는 건 특정 정당의 편이 아니라 독자와 국민, 시민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 기자 시절에 이 윤리강령 어기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했었다. 네네. 라는 게 지금 뒤늦게 지금 알려진 거죠. 결국은 김 전 대변인이 그 정치에 대한 그 뜻이 있고 또 군산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좀 생각은 짧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액 연봉의 기준을 1억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8억 8천만 원이면 8년 동안 1억을 받아도 8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었다. 저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얼마를 기부할 거냐. 얼마를 기부할까요? 왜냐하면 8억 8천만 원은 세금이 아직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세금을 떼고 기부를 할까? 그러면 예. 양도소득세 빼면은 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을 기부할까? 아니면 세금을 그럼 손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은 애당초 그 청와대 대변인 물러났을 때 그때 빨리 팔아치우고 그랬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총선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네 번째 학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집 문제 나와서 말인데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해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의 아산초등학교. 자, 공약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 가족에게 무료로 집을 드립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거친 뒤 두 가구가 선정됐고 입주 합격 통보까지 마쳤고 지난달부터 방 2개를 갖춘 단독주택도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였네요. 그런데 아산초등학교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화순의 선관위가 학교에서 전입 학생에게 무료로 집을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건 것. 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건데 이에 화순교육청은 제공한 집의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해 월세 60만 원 정도를 학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누가 6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시골 학교에 가겠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초와 약속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무료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폭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모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한 건데요. 지난 2007년 강남의 한 유흥주점의 매니저로 일한 적이 있다는 이 여성은 앞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매도하는 것에 화가 나 힘이 되어주려 제보했다고 밝혔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쪽의 지금 상태로서는 한쪽의 주장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여성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궁금해서
김건모 파트너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었어요.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여성 안화상과 코뼈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의무 기록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했다. 발설하면 안 된다는 협박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된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건모 씨 측은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예요. 일단은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나왔고 가해자라고 지목된 김건모 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공교롭게 김건모 씨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성의 주장이 이른바 무고, 거짓이거나 둘 다의 상황을 우리는 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폭행보다는 상해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진단서가 있고 또 상해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 김건모 씨 측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해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조금 이상한 거는 그렇게 크게 다쳤으면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경찰에 고발을 갖다가 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조금 미심쩍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고죄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무고죄로 혐의를 갖다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호나 소장님, 네. 예컨대 뭐 이런 분도 일각에서 소수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피해자가 나왔는데 무슨 무고 얘기를 하냐. 하지만 유명 인사에 대한 이른바 무고의 사건들, 그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분들의 사건들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건모 씨 자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줬고 아이고 저 노총각 언제 장가가나 장가는 갈까 엄마 속 좀 썩이지 말지 이런 식으로 옆집 오빠 같은 아니면 옆집 총각 같은 이미지를 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응원하는 시청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잘 살아라 라고 응원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러한 일이 터진 겁니다. 이랬을 때 또 우리 입장은 또 그래요. 그 피해자가 무고라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웃으면서 즐거워했지만 어떠한 사람은 정말 힘들다,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터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녀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빨리 나와야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응원했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난감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에 벌써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이제 곧 주말이 오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